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공부 빅균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여러분. 제가 영상을 안 찍은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래저래 막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게으르기도 했고,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정신이 없는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법 부분은 이제 오늘 이제 중세 국어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세 국어랑 근대 국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알아보죠. 문법 끝나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되는데 좀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사과드리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반복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언제든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영상들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세 국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뭔가 어떤 짜임을 갖고 내용이 전개가 되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중요도 순서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의문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의문문에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세 문법에서는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설명 의문문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어디에 사니? 이러면은 어디에 산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너 피자 좋아하니? 이랬을 때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의문문이 설명 의문문이고, 예, 아니오라고 하는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판정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설명 의문문은, 중세국어에서의 설명 의문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보시면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체험 바로 뒤에 의문 보조사 오가 붙거나 료 등의 종결음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여러분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필요해요.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물음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찌, 무엇,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의문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결 표현이 오형이 된다는 거죠. 오형. 묘, 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랑 오형의 종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설명 의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판정 의문문인지 설명 의문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명 의문문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의문문이다. 그리고 의문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형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예문이 있죠. 이 어떤 사람고, 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말을 니르나뇨,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의문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들어가 있죠. 어떤, 무슨 의문사가 있고 오형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정 의문문과 관련해가지고 부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체험 바로 뒤에 의문보조사 아가 붙거나 려 등의 종결어매가 쓴다. 그러니까 얘는 물음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찌, 무엇, 어떤이라고 하는 물음말이 없고 그냥 아형으로 끝난다. 아형. 아는 형님 아형. 아는 형님 아형이 아니고, 그래서 아형으로 끝난다. 그래서
녀 해가지고 물은 말 없이 가녀 이런 식으로 끝나면 판정 의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고 O형으로 끝난다.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이 A형으로 끝난다. 가녀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2인칭 주어일 경우에 2인칭은 너죠, 너, 너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2인칭은 상대방을 뜻하는데 2인칭 주어일 때에는 니은 다의 형태, 는다, 니은다의 형태가 의문형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계집 그려가던다. 그러니까 너의 계집이 그리로 갔느냐, 가던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다가 의문형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자, 중세구에서 높임 표현이 아닌 평칭에서 2인칭 주어 의문문에 니은다가 쓰인다. 그러니까 높임이 아니라 평칭, 높이지 않은 표현에서는 니은다의 형태가 의문문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미래일에 대해서는 리을, 히읗, 다, 리을 다를 사용했다. 이 어미들은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을 가리지 않고 쓰였다. 그러니까 이런 니은다 이런 형태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구분 없이 2인칭 주어일 때는 니은다가 평칭의 2인칭 주어일 경우에는 니은다가 의문형으로 쓰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2인칭 주어와 관련해가지고 요 니은다가 의문형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니은다, 는다 이런 형태가 쓰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의문문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요. 이제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높임 표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밖에 없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다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샤가 있었다. 그래서 시는 자음의 어미 앞에서, 샤는 아, 어, 오우로 시작하는 모음 어미 앞에서 쓰였다. 이거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나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였다. 주체 높임이니까 당연히 뭘 높이는 거죠? 그렇죠? 주어를 높일 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시고, 가시니 이게 현대국어랑 같죠? 가샤, 가샤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를 높일 때 시나 샤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시나 샤가 주어를 높일 때 쓰였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삽잡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삽의 형태, 잡의 형태, 삽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어간의 끝소리. 그러니까 이 삽은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뒤에서, 잡은 디귿, 티읕, 지읒, 치읓 뒤에서, 그리고 삽이라고 하는 건 유성음,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 뒤에서 쓰였다. 요거 뒤에서 요런 형태가 쓰였다는 건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삽건을 듣잡게, 보삽게 해가지고 객체를 높일 때, 즉 뭐를 높일 때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쓰였구나. 이거 삽이라고 하는 게 쓰였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현대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현대국어에서 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을 높이게 되면 들이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다를 들이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통해 가지고 바꿔서 아예 이제 객체를 높이게 되는데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주다에다가 뭐를 썼다는 얘기죠. 그쵸?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선어말 어미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삽다 이런 식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주삽다가 들이다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리고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에서는 모시고라고 하는 식으로 특수어휘를, 그러니까 높임의 특수어휘를 써서 높였는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요 특수어휘를 쓰는 게 아니라,
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어말 어미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보이면 삽, 잡, 삽의 형태가 보이면 이런 것들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여기 순경음 비읍이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요 순경음 비읍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뒤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삽은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순경음 비읍이 쓰이는데 이거는 끊어적기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중세국어는 원칙이 끊어적기가 아니니까 이걸 이어적기가 되면 삽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어져서 이런 형태가 보이면 아 이것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구나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반침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다 아 이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인데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당연히 청자를 높이기 위한 거겠죠. 청자를 높이기 위한 건데 현대국어에도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나 이시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씁니다, 했어요 해가지고 종결 표현을 바꾸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나 이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이를 쓰고 의문문에서는 it을 쓴다. 아니 이다. 뭐 있나이다 해가지고 있나이다는 있습니다, 오소이다, 오십시다,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서문에서의 높임일 때는 이를 쓰고 이시라고 하는 건 의문형일 때 그리하리이까 그러하리이까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자를 높일 때 사용되는 게 이나 이시라고 하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나 이세 형태가 보이면 아 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특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해 놓은 표를 만들어 놨는데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없어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어휘를 쓰거나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결 표현을 바꾸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샤를 쓰거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 잡, 삽,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이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자, 이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조사도 중요하죠. 자, 이제 주격조사와 관련해서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가 이라고 하는 형태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밖에 없었는데, 이 이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쓰인 거죠. 이, 그날 동그라미 없는 이, 제로 주격으로 생략될 수 있는데, 얘는 자음 뒤에서, 이는 자음 뒤에서, 그리고 요 이, 동그라미가 없는 이는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 그 다음에 생략된 경우는 이 모음 뒤에서 생략됐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이렇게 구분돼서 쓰였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말쌈이 해가지고 말쌈 해가지고 자음이죠. 미음 뒤에서 이가 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거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어적기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이 짝대기 이가 쓰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백성이 요것도 자음이죠. 이가 아니 그 동그라미가 이응이죠. 그래서 요것도 백성이 해가지고 이제 이의 형태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이모 동그라미가 없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짝대기를 붙였다. 공제 해가지고 공자 이, 그다음에 부텨이 해가지고 부텨이 해가지고 이가 아닌 모음에서는 이가 쓰였고 이 모음 뒤에서 불휘 해가지고 이 모음 뒤에서는 제로 주격에서 생략됐다. 그냥 요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요 동그라미가 없는 이나 제로 주격은 다 이제 가로 바뀝니다. 근대 국어 시기부터 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음 뒤에서는 계속 이가 쓰이죠. 그래서 현대국에서는 주격조사가 이와 가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목적격 조사 한번 보죠, 여러분. 자, 목적격 조사가 있는데, 자, 이 목적격 조사는 현대국어에는 을과 를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이 을과 르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말의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을과 르를 구분하죠. 밥을, 뭐 사과를 해가지고 앞말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을을 쓰고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르를 쓰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요 아래 알을 쓴 을과 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음조화 현상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성모음 뒤에서는 이제 요 아래 알을 쓴 을, 음성모음 뒤에서는 을을.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인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요게 제가 한번 써보면 을과 르이 있고 알랄이라고 하죠. 알과 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는 뭐죠? 을은 받침이,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얘는 받침이 없을 때, 그렇죠? 요 형태를 쓰는 거고, 얘는 음성 모음 뒤에서, 얘는 양성 모음 뒤에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받침이 있느냐,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앞말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겁니다. 모음 조화를 모르는 친구들은 뒤에 나올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조금 이따가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모음 뒤에서는 리을의 형태도 쓰였다. 이모음 뒤에서는 리을의 형태도 쓰였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관형격 조사. 자, 관형격 조사 중요하죠. 요 의는 유적명사 뒤에서 쓰였다. 유적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 뒤에서 요 의가 쓰였는데, 당연히 아래 알을 쓴 의는 양성모음 뒤에서, 을을 쓴 의는 음성모음 뒤에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적명사 뒤에서는 관형격 조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요 두 가지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음조화 형상에 따라서 아래 알을 쓴 의와 을을 쓴 의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옷의 형태가 있는데 얘는 높임의 대상인 사람 뒤나 무정명사, 무정명사는 식물이나 사물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뒤에서 높임의 대상이나 식물이나 사물 뒤에서는 요 시옷이 쓰였다. 이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구분 없이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국어에서는 다 의로 바뀌었고,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다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처소 부사격 조사니까 장소, 운동장에 할 때 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 에의 형태는 양성모음 뒤, 어이를 쓴 에 형태는 음성모음 뒤, 얘는 이모음 뒤에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선택할 때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애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다. 처소 부사격 조사뿐만 아니라 바람에 안이 그칠쓸 때 바람에 뭐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애가 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빨리빨리 보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음 조화와 관련된 건데, 모음 조화는 뭐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을 모음 조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국어의 양성 모음은 얘가 양성 모음이고요. 음성 모음은 얘가 음성 모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중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얘네끼리, 얘는 얘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을 모음 조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밥 했을 때 목적격 조사 을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밥할 양성 모음이고, 양성 모음이니까 뒤에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조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할 때도 사과랄 해가지고 아래 알을 쓴 걸 와야겠죠. 왜? 얘가 양성 모음이니까 얘도 양성 모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끼리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이 모음 조화 현상인데, 나중에 이제 근대 국어 시기로 가면서 이 아래 아가 사라지게 돼요. 소멸되면서 급격하게 요 자리를 요 의가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건 중성 모음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는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런 거죠.
얘는 아에다가 이가 더해진 거니까 얘는 양성이고 얘는 중성이니까 얘는 양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 같은 경우는 얘는 플러스 이니까 얘는 음성이고 얘는 중성이니까 얘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이다.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 여기 있는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의 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설명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비교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은 꼭 아셔야 되는 중세국어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